기판력 문제가 이제 출제될 때,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지 간에 질문 방식이 뭐 항상 이런 식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에 오시게 되면은,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죠. 전소가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은 전소를 이제 취소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되고, 2번에서 전소가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되죠.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기판력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법하다고 나왔으니까 모순되는 적법하다고 적법하다고. 네, 적법하다고 나왔으니까 위법하다고 이런 식으로 법원이라고 하게 되면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피고 쪽이 되겠죠.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법원이라고 하게 되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원고 쪽이 되겠죠. 원고라면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그동안 줄곧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전소에서 나왔으니까 후소에서 법원이 그대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각 판결이 나와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나왔으니까 후소에서 법원이 그대로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요즘에는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작용 국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국면은 3개가 있었는데요. 동일 소송물이 있었고, 모순관계가 있었고, 선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전소가 취송이라고 전제를 깔아서 보게 되면은, 전소가 취송이고 후소가 취송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많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A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해서 전소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후소에서 다시 취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때는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취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무효확인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밑에 상황이 되겠죠. 모순관계로 넘어갑니다. 네, 적극적인 처분이라면 이쪽일 가능성이 크고 거부처분, 소극적인 처분이라고 하면 이쪽일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부처분은 1차 거부도 처분이고 2차 거부도 처분이기 때문에 같은 허가 등을 신청했다가 2차 거부를 받았을 때는 그 2차 거부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동일 소송물 쪽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이죠. 네, 그런 문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한 취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온 다음에 다시 주로 정치 운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다시 수리 거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2차 거부에 대한 취송을 제기했던 사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요건 약간 좀 심화 내용이 됩니다.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소가 되는 거예요. 전소가 왼쪽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재심 판정 취송을 제기하는 경우하고 이게 이제 후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왼쪽이 전소가 되고 오른쪽이 후소가 되는데 전소냐 후소냐라는 판단은요, 어떤 소송을 먼저 제기했느냐 나중에 제기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판결의 효력이 어느 쪽에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송을 두 개의 소송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제기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먼저 끝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끝났냐, 어느 쪽이 먼저 끝나서 확정이 되었느냐. 먼저 끝난 쪽이 전소가 되는 것이고 현재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후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 소송 같은 경우에 먼저 제기되고 B 소송이 나중에 제기됐다라고 하더라도 B 소송 쪽이 먼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꾸로 B 소송이 전소가 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A 소송이 후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먼저 끝났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먼저 제기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소하고 후소를 가릴 때 여러분들이 제기된 순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종료된 순서로 볼 것인가 이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해고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해고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징계 처분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얘를 해고 처분 가지고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사법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원래 이게 본래적인 구제 절차, 사법적 구제 절차에 해당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노동위원회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친 다음에 그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행정적 구제 절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양쪽 모두 다 결국 갑에 대한 해고 처분, 그것이 부당한 해고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물이 동일한 측면, 작용 국면에서 동일 소송물 모순관계 성결 문제 중에서요, 그 중에 동일 소송물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동일 소송물은 절대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동일 소송물의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왜 그러냐면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소송물입니다. 그런데 재심 판정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테마에서 재결주의 적용되는 케이스로 배운 적이 있었죠. 이 재심 판정 취소를 제기하면 요거는 행정소송으로서 재심 판정이라는 뭐예요? 재결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릅니다. 해고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인가, 아니면 재심 판정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인가, 서로의 소송물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사건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동일 소송물의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왼쪽은 민사소송이고 오른쪽은 행정소송입니다. 왼쪽이 전소가 되고 오른쪽이 후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물 자체는 분명히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동일 소송물이라는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다. 근데 이게 아예 기판력이 안 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 소송물의 측면에서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상당히 이제 이 부분과는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모순관계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리딩 케이스로 설명드린 건 요거예요. 교수님들은 요걸로 설명을 하시죠. 50점을 맞았다는 것이죠. 전소에서 처분이 위법하면은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건데 60점이 되면 되는데 기각 판결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기각이라는 것은 60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50점이라고 했을 때 80점 위법인데 그것이 심지어 중대 명백해서 무효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무효확인 소송 80점이냐라는 것을 행정위 하자가 80점까지 도달했느냐라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다시 법원이 심리를 열 필요는 없겠죠. 이미 전소에서 다 판단이 나온 겁니다. 50점이라고 해서 60점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80점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문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형 할인점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됐고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부 처분은 지금 건축 허가는 지금 기속행위고요.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부가 위법이라는 것이고 이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건축 허가가 적법이라는 거죠. 건축 허가가 적법이고 그리고 거부 처분은 허가 거부는 위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심 청구를 묻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기속력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허가 처분을 내려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판결의 취지니까. 이제 허가 처분이 나올 겁니다. 이 허가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밑에 있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 그 허가 처분의 취소를 관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는 거부 처분의 취소송이고
예, 하나는 건축 허가의 취소입니다. 소송물이 같을 수는 없죠. 앞에서 보시면은 동일 소송물 측면을 한번 보세요. 동일 소송물 보시면은 이렇게 전수하고 후수하고 소송의 형식이 같아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케이스 모순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전수하고 후수의 소송의 형식이 서로 다릅니다. 네, 동일 소송물 측면은 소송의 형식이 같아야 돼요. 네, 같아야 됩니다. 기본은 소송의 형식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밑에는 모순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모순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물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소송물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처분이 같아야 되겠죠. 네, 처분이 같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소는 거부처분 취소이고 후소가 만약에 건축허가 취소로 나온다면 그러면 소송물이 같아요? 소송 형식은 둘 다 취소이기 때문에 같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결국 소송물이 같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소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같냐 아니냐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일 소송물이라는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려면 기본이 소송 형식이 이렇게 같아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소송의 형식은 이렇게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소외 대상 부분하고 소송물이 같아야 되잖아요. 심판의 대상 같아야 되는데 소외 대상으로 A 처분에 대한 취소이고 B 처분에 대한 취소이라고 했을 때 처분이 같아야 됩니다. A하고 B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 특히 사유에서의 기사동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소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이고 후소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이라고 하게 되면 내용이 달라요. 내용 자체가 달라요. 예, 갑회사에게 거부처분했던 것이고 갑회사에게 건축허가를 했던 것이고 해서 처분의 상대방은 같은데 내용이 하나는 거부처분이고 하나는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분이 전혀 다르고요. 소외 대상이 되는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물이 같을 리가 없어요. 같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동일 소송물 문제로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고 여기다가 배치를 한 것이죠. 제가 네, 지난 시간에 이 문제 볼 때도 모순관계의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물의 측면에서는 전소가 거부처분이 위법인지를 보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결국 건축허가가 적법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판결 이후 부분에서 왜 거부가 위법인지 부분을 짚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고 판결 이후에는 안 미치잖아요. 제가 왜 위법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짚고 있지 않아요. 결론만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적법이고 거부처분이 위법이라고 지금 판단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건축허가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제기한다면 이거는 전소의 판단에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을 하기 위한 후소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그래서 여기는 모순관계라는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통해 접근을 해야만 기억을 할 수 있지 저런 상황에서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점 박스 필기 노트라거나 이런 논점 세트를 보실 때는 요거를 보고 나서 이런 식의 상황이 뭐가 있을까, 기출문제라거나 모의고사에 뭐가 있었나, 없다면,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만 받아들여지고 또 기억도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짧아 보여도 전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판결의 효력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거는 모순관계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네, 요거는 이렇게 사견이라고 해놨죠. 사견, 재견해입니다. 재견해. 대법원 판례에는 없습니다. 네, 판례는 현재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특별히 연구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노무사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 노동판례 백선이라는, 책을 많이들 보실 텐데, 그, 노동판례 백선의 마지막 99번, 100번 쪽에 보게 되면, 심 교수님이,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위에서 갑에게 같은 해고 처분이 나온 거고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이다. 동일 소송물의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 소송물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뭐 재심판정 취소응으로 행정적 구제 절차, 행정소송이 제기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여기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당해고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승소했던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여기 가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보고, 그리고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문제인식을 심 교수님이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심 교수님이 이렇게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해고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확인의 소송이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이 재심판정 취소는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대법원 판례 중에서 간접적 심리 방식을 적용시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간접적 심리 방식이라는 것은 재심 판정이 위법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 재심 판정의 위법성을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따져보는 방식이에요. 재심 판정이 위법인지를 보려면 재결 처분이죠. 그 대상이 되었던 처분으로서 진호위의 초심 판정의 위법 여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진호위의 초심 판정의 위법 여부를 보려고 하게 되면 그 초심의 대상이 되었던 해고 처분의 부당 여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노위의 행위로서 재심 판정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이걸 판단하려면 진호위의 초심 판정을 판단해야 되고, 더 나아가 사용자의 해고 처분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맨 처음에 등장했던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그것을 진호위의 초심 판정에 대입하고 다시 그것을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 결론을 내린 후 재심 판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접적 심리 방식입니다. 해고 처분을 직접적으로 심리하고 지금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심 판정을 간접적으로 심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론을 2016년도였나요?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대법원에서 판시가 되었죠. 판례 이론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기로는 재심 판정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판단했다? 실질적으로는 해고 처분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도 결국은 해고 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고, 오른쪽은 원래부터 해고 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판단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간접적 심리 방식의 기초에서 봤을 때 여기서 해고가 만약에 정당하다,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런데 근로자가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순관계라는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너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고 처분에 대한 판단, 내 범주 안에서는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얘는 형식적으로는 재심 판정의 위법성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재심 판정의 대표적으로는 뭐 주체나 절차나 형식의 하자로 인해서 저게 위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 처분에 대한 판단이 있고 플러스 알파라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심 판정의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고 처분의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봐야 되고, 그래야 저 모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건 모순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일 소속물은 물론 모순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31조라거나 85조 부분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개정하면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노동행정 이론에서 제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심 교수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뭐 재판 끝나도 결국 뒤집어지는 재판을 뭘 하냐, 네,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하신 거고, 그에 대한 제가 입법적 해결 방법으로 제시를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선결 문제 부분인데요. 전소의 소속물이 전소에서 판단한 것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되는 상황일 때, 이때 이제 이 선결 문제라는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치는가, 미치게 되면 선결 관계가 성립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예, 과연 선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상황은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지, 요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런 상황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소속물이 전소의 소속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방금 위에서 봤던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재심판정 취소이 전소고, 해고 무효확인 소송이 이제 후소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됩니다. 해고 무효확인 소송이 전소고, 재심판정 취소이 후소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그러면 이 선결 문제 측면에서 기판력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꽤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뭐 정리하면 간단해요. 정리하면, 전소가 재심판정 취소송, 후소가 해고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될 때는 모순관계 쪽이에요. 모순관계 쪽이고, 예, 이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결 문제 쪽이 아니다. 이거고, 예, 이 전소가 민사소송, 후소가 행정소송, 전소가 해고 무효확인 소송, 후소가 재심판정 취소송, 이럴 때는 이건 선결 문제가 맞습니다. 오케이. 네, 행정소송이 전소면 모순관계, 민사소송이 전소면 선결 문제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 뭐 이유는 지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까 간접적 심리 방식에 따라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인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초심 판정이 위법한지를 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심 판정이 위법한지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안에 또 더 작은 박스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제일 큰 박스가 재심 판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박스가 바로 초심 판정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제일 작은 박스가 바로 해고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재심 판정이 위법이냐, 그러니까 위법성 바이러스가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작은 박스 안에 위법성 바이러스가 있다면 중간 박스 안에도 있는 것이 맞는 거고, 제일 큰 박스 안에도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성 바이러스가 제일 작은 박스 안에 있으면 제일 큰 재심 판정이라는 박스 안에 있는 거니까 재심 판정은 위법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작은 박스 범위 안에서는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 선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본안 요건이죠. 본안 요건. 그렇죠? 네, 재심 판정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의 부분적인 요건이 지금 전소에서 해고가 부당해고냐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선결 문제라는 측면에서 노동행정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위에 거, 이제 요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들인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봤던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했었죠. 과징금이라거나 보험료라거나 세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항고 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기판력 미치냐? 네, 무효확인 소송 기판력이 100% 미치는 거라고 했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고 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미 돈을 납부한 상태죠. 예, 부과 처분이 무효야라고 했는데,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무효라고 했는데 지 맘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역시 유효야 무효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민사법원이 호소해서 무효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돼 라고 하면 완전히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재판을 하지 않으려면 무효확인 소송은 어떤 측면에서 선결 문제라는 측면에서 기판력이 100%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위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뭐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뭐 메인은 당연히 이쪽이 되겠고요. 부당이득 문제는. 그리고 문제로는 무효기소는 뭐 항상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호소에 문제는 이쪽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영업정지가 가장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인데 뭐 문제도 이쪽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제가 이쪽을 리딩 케이스로 잡아놓고 설명하기 편해서 하는데 최근에 변시였나요? 이쪽으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소송물에 관한 문제. 동일소송물은 뭐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필기노트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다 되죠. 소송 형식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쪽에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A처분하고 B처분하고 같아야 되겠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과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노조, 그 사건 기억하시면 되겠고, 동일 상대와 동일 내용과 동일 사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고요.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이 논점 세트가 엄청 좋아요. 엄청 계속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일소송물 측면에서 보시면 전소하고 후소하고 소송물이 같아야 되는데 소송물이 취소해서는 당해처분의 위법성 전부 일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 된다고 했어요. 소의 대상이 같으면 결국 소송물이 같고 동일소송물이라는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죠. 소송물의 동일성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은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동일성을 요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사유의 동일성, 이 부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처분이 동일하다라고 말하려면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유의 기초에서 행해진 처분이어야만 비로소 같은 처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모순관계의 측면은 요 박스, 작은 박스는 앞에 아까 봤던 그 재심 청구 사건입니다. 제3자의 재심 청구 사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다면 이럴 땐 모순관계 측면에서 기판력이 미친다. 전소의 판결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호소의 청구가 전소의 판결의 내용이 바로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라는 내용이 되니까요. 선결 문제라는 측면에서 동일소송물이나 아니면은 모순관계와 달리 선결 문제는 특히 국가배상 쪽에서 이쪽에서 기판력이 항상 미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소에서의 소송물 심판 대상이 호소의 본안 요건이 될 때 주로 문제가 된 상황이죠. 우리 필기노트를 보시면은요, 이 예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무행위가 있어요,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 이 직무행위가, 사실은, 견해대립이 있는데요, 견해대립이, 국가 등이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이 바로 국가배상법에서의 직무행위다. 이런 견해가 있고, 아니다. 공행정작용과 사행정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행정작용이 직무행위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 공행정작용 중에서도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권력행위만 직무행위다. 즉 처분만 직무행위다. 이렇게 제일 좁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견해가 모든 공행정작용, 모든 공법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법행위 중에서 권력적 행위로서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이 아닌 비권력적 행위로서의 공법행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직무행위는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고 비권력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비권력적 행위는 처분이 아닌 놈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무행위 중에서도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처분인 거 아닌 거 중에 권력행위 쪽, 처분인 것 쪽,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 비권력적 행위 쪽은 아니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처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직무행위 중에서도 권력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소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돼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처분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요게 직무행위는 행정처분 요 얘기고요.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전소, 취소의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면 우리가 미치면 선결관계가 성립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죠. 표현할 때. 예. 그러니까 선결재판 밑에 나오죠. 선결재판에서 취소송 요게 선결재판이죠. 선결재판에서 내린 판단 네, 하고 지금 후소에서 내리고 있는 판단 사이에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일정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선결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선결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선결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국면 이름도 선결문제인 거죠. 네, 판례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이거 부분일 때요. 이거 부분. 그 직무행위가 행정처분일 때. 행정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럴 땐 이제 국가배상에서 그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위법성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이 선결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존재하면은, 얘가 존재하면이에요. 중간에 그 처분에 대해서, 요 처분에 대한 옛날에 판단해 놓은 게 있으면, 선결재판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 변수가 들어와야만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라는 선결관계 성립되는데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문제면 항상 있는 거고요. 1번은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2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3번의 논점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동그라미 있으면 이것도 쟁점이 걸리는 거고 얘가 없으면 이거는 쟁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친구가 있냐 없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이 선결 문제는 고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네, 행정행위의 효력 문제입니다. 이 선결 관계는요. 기판력과 선결관계라고 했죠. 확정 판결의 효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의 효력 문제가 되려면 요 선결재판에서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관계를 흐름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판력의 마지막 내용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죠. 논리 흐름. 1단계에서 뭘 보고 위법성의 이동을 보고 2단계에서 뭘 보고 위법성 판단의 관계를 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1원설, 2원설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전면적 기판력, 긍정설,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위법성 판단의 이동, 네, 이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원설, 2원설 1단계죠. 그 다음에 이 전면적 기판력 긍정설,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그 다음에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 요게 바로 2단계 위법성 판단의 관계에서 나오는 학설들이 되는 것이고요. 네, 1원설은 취소원과 국가배상, 즉 행정소송법과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과 국가배상법의 위법성 판단의 그 관계를 보는데 얘는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얘네들은 다르다고 보는 건데 다른데 여기에 3번의 2원설은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2번의 2원설은요 행정소송법의 위법성이 국가배상법의 위법성보다 작고 국가배상법의 위법성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다른 건 똑같이 다르긴 다른데 뭐 전혀 생뚱맞아 라고 보는 사람들과 비교 대상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쪽이 좀 작아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죠. 근데 이 문제들은 전부 다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이라는 이 부분 요건, 이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에 대한 국가배상 파트에서의 학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네, 요 상대적 위법성설안에는 결과 위법성설이 포함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손해가 그 피해 국민이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든 정도의 수준인 것인가라는 그 결과 위법의 문제를 법령 위반의 문제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행위의 위법에 대한 심사라는 취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행위의 위법으로 보는 거고 얘는 취소보다 좀 더 넓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됐었습니다. 예, 논점 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교과서 가지고 기판력 배웠던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소송물에 대한 이야기를까지 했었고요. 예, 적용 범위 한번 보시면 기판력이든 기속력이든지 간에 그 적용 범위는 언제나 주관과 객관과 시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본다고 했습니다. 네,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렇게 보는데 주관적 범위는 당연히 사람이 되겠죠. 누구한테 미치는 것인가? 그 수범자가 되는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소의 주체로서 소송 당사자인 원고피고 후소 쪽의 원고피고 전소 쪽의 원고피고가 아닙니다. 후소 쪽의 원고피고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전소와 후소의 원고피고가 보통 같기 때문에 그냥 뭐 전소의 원고피고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돼요? A라는 처분을 관악구청장이 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내가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취소이라는 전소의 원고피고는 갑하고 관악구청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무가 A라는 처분을 수행하는 사무가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다라고 하게 되면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인 관악구청장도 아니고 행정청인 서울시장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인 관악구도 아닙니다.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전소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거고 후소는 이게 위임사무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소하고 후소의 당사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 쪽에서는 반드시 후소의 당사자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소의 당사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판력은 그냥 후소에 미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 그 후소 쪽의 소송 주체인 원고하고 피고하고 법원 이렇게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야지 틀리지 않고 정확히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 지금 위임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공법상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무자산특수법인 얘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방금 전에 후소 쪽에 피고가 누가 되고 있었어요? 서울시가 되고 있었죠. 그 사무가 귀속되는 게 관악구가 아니라 서울시였었죠. 방금 그런 설명도 드렸는데 아니 뭐 그거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국가 한번 잡아볼까요? 한 번도 안 잡아봤으니까. 국가에는 뭐 행정안전부라거나 국토교통부라거나 뭐 보건복지부라거나 다양한 이제 주무부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서울시가 그런 이제 부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뭐 국실과가 달리 있을 수는 있지만 했을 때 국가에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에 권한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행안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복부 장관이 서울시장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수임청으로서 A라는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때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겠죠. 서울시장이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되겠으면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죠? 사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대한민국 국가가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서울시장이 관악구 상황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대표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팔다리, 대한민국의 팔다리로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되겠죠, 국가가. 그 다음에 우리 뭐 무효확인 소송을 전소로 제기하고 후소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런 거 여러 번 봤는데 이 공공단체 놀이도 한번 해볼까요? 공공단체 놀이
2010년도부터 산재보험료라거나 고용보험료라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부과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험료 징수법이라는 법률이 개정이 돼서 그런 건데요. 이 산재보험료라거나 고용보험료는 결국 받아가지고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요? 근로복지공단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보공단이 받아다가 근로복지공단, 근복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복공단한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부가 고지를 한 친구, 그 부가처분이 잘못됐으면 취소를 제기하면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상대로 취소를 제기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미 그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 납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게 되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놈, 그쵸? 가지고 있는 놈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근복공단을 상대로 제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취소 소송은 뭐예요? 고지 주체, 그 부가처분을 고지한 고지 주체인 건보공단을 상대로 걔가 피고가 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귀속 주체,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냐를 따져가지고 근복공단 귀속 주체를 상대로 얘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말고 무자선택수법인 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지금 한번 봤는데요. 예, 걔네들한테 기판력이 미친다 이거예요. 기판력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죠? 예, 보통은 전소하고 후소하고 피고가 같기 때문에 그냥 뭐 전소의 당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했죠. 우리는 행정소송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에 주목을 하시냐면 전소가 되고 있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이 항고소송은 피고가 누구예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죠. 근데 이게 그냥 행정소송법이 소송법상 그 소송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사람도 아닌 행정청, 행정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게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원래는 누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청 말고 이런 애들도 피고가 될 수 있다라는, 기판력이 미치는 수범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냥 소송을 걔네들이 수행하는 것 뿐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상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민사 판결에, 이건 판례가 민사소송 쪽인데 행정소송 쪽엔 없어요. 그런데 이 민사 판결을 끌어다가 우리 행정소송도 기판력이 제3자한테 안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것처럼 행정소송법 29조에 보시게 되면 취소 판결의 확정 판결이 누구한테 효력이 미친다고요? 제3자한테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어디에 형성력이 소송의 제3자한테까지 확대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형성력이 확대되는 것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형성력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라는 식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들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요.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8조에서 29조를 준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38조에서 29조를 준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29조 포함이 되어 있죠. 29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에는 형성력이 없습니다. 부작위 위협항의 소송에는 형성력이 없습니다. 형성력이 1도 없는 소송에 형성력을 확대시키는 대세유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형성력이 없는데 형성력을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형성력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 본질상 형성력이 1도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에 이견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확인소송이나 부작위협회에서 형성력 인정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형성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뻔히 있으면 이걸 뭐라고 봐야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거는 29조가 형성력만 제3자한테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다른 어떠한 효력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요건 이제 분석하면 일본 행정사건 소송법을 끌고 들어오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박 교수님 논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짚고 계시고요. 판례도 그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짚어줘야 되고, 그럼 판례가 바뀌어요. 바뀌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근데 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이런 걸 막 짚습니다. 짚기 때문에 서울대 쪽에서 출제를 들어가면 충분히 짚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라고 했잖아요. 관악구청장이 A라는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취소를 제기한 게 전소예요. 그리고 관악구도 아니고 서울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할 때 기판령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배웠죠? 네, 누구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게요. 아무리 소송 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에게 피고 적격을 항고송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행정청하고 행정주체는 다른 놈이라고요. 다른 놈으로 봐야 된다고 판례도 일관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여도 서로 다른 놈인데, 관악구는 소송의 제3자입니다. 지금 취송의 피고는 관악구청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는 제3자라고요. 제3자입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가 제3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엄연히 제3자입니다. 이건 엄연히 제3자인데, 그런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전소의 취소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우리 광해행위법성설 배운 거 제한적 긍정설로 파악했을 때, 알겠습니까? 지금 제3자한테 기판력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송의 제3자한테는 기판력이 안 미친다고요? 이거 다 제3자인데요? 참가인이야. 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해서 어떻게든 묶어드린다 하더라도 얘네들 엄연히 제3자인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설명이 안 되죠. 관악구청장하고 관악구도 다른 사람이에요. 제3자라고요. 당사자는 관악구청장이에요. 근데 관악구청장하고 서울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9조 1항과 관련돼서 그 해석에 반대 의견이 있고, 이게 박정훈 교수님 견해가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면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서울시한테 엄연히 기판력 미친다고 다들 보면서 제3자한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논리가 엄청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여기서는 분명히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주장이 완승입니다. 네,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했죠. 네, 우리 민사소송법 216조 준용되는 부분을 봤었고요. 참조 조문에서 판결 주문에 미친다고 했고, 우리가 소장을 쓸 때 그 청구 취지 부분과 그 다음에 판결 주문 부분이 인용된 경우에 똑같고, 결국 거기서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법원이 그 소송물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말은 결국 소송물에 미친다라는 말로 누구나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결론에만 미칩니다. 결론 자체에만. 무엇에는 미치는 게 아니죠. 판결문의 꼭대기 주문 부분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밑에 있는 이유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가 있겠어요? 구체적인 위법 사유. A 처분이 위법이다 그러면 왜 위법인지 인용 판결, A 처분이 적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왜 위법하지 않은지 기각 판결, 그 이유 부분에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판결 이유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미친다 라고 하게 되면 위에서 우리가 봤던 소송물 중에 이 협의설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개개의 위법 사유로 소송물을 좁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 권리구제에 유익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위법 사유를 주장하는 게 A를 주장했다가 패소하고 다시 B를 주장하면서 소재기에도 받아줘야 돼요. 기판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패소하고 다시 C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면서 또 소송을 제기해도 또 받아줘야 되고 또 심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소송물을 좁게 봐버리게 되면 기판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를 그렇게 좁게 봐버리게 되면 분쟁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구체적 위법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간선의 입장에 따라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존부로 보는 소송물 이 통설 판례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소송물이 같을 때 후소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건 결국 결국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동일성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논점 박스, 논점 세트에서 다 봤었고요. 그 내용은 인용이면 위법하다, 기각이면 적법하다. 조심해야 될 것은 사정 판결.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이긴 하지만 위법하다. 판결 주문에다가 위법하다고 명시를 하기로 했죠. 시간적 범위는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된 소송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결론이니 그러면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기판력과 기속력의 이 기시형제가 제일 문제로 많이 나오고 이 기판력과 기속력의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진짜 중요해요.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문제 출제 안 합니다. 왜? 쟁점도 안 걸려요. 그래서 얘는 그냥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판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선결관계가 이게 선결 문제라는 측면에서 선결 문제 보세요. 작용 국면에서 다른 거 추가 설명 안 하고 있죠. 동일 소송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무슨 관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용 국면 중에서 딱히 좀 특화시켜서 따로 기판력 논의를 다뤄봐야 되는 부분은 선결 문제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 기판력이 미치면 선결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했죠. 전소가 취소송으로 제기되고 후소가 국가배상으로 나왔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선결관계라는 것은 논점 세트에서 본 대로 선결 재판이 있을 때 논의가 되는 것으로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전소하고 후소하고 어떤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냐라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 이동 판단을 하는데 전소가 취소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위법성의 문제하고 후소가 국가배상이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의 문제가 이 판단이 같냐 다르냐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출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일한 기준으로 통일적 결론을 맺자.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죠. 취소에서는 미법인데 저기서는 아니고 여기서는 적법인데 저기서는 미법이고 막 이런 식이면 너무 헷갈리지 않아? 이원설은 항상 좀 더 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넓다고 봐서 국가배상은 좀 폭넓게 인정하자. 이런 주장이 됩니다. 이걸 상대적 개념으로 봐서 완전히 똑같이 안 본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깨지거나 막 혼란이 초래되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국가배상에 대한 법리도 판례 법리도 상당히 축적이 돼 있어서 보면 답이 나와요. 요 정도면 위법이겠네, 요 정도면 아니겠네, 이런 판단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달리 본다고 해서 세상 무너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소 소송이야 국가가 한 행위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국가배상은 뭐예요? 국가가 한 행위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아예 제거하자는 게 아니라 돈만 좀 주자는 거예요. 어쨌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있잖아요. 돈 좀 주자는 건데 그걸 그렇게 인색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구제로 취소로 아예 제거하자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인 구제로 돈이라도 좀 주자는 겁니다. 피해 국민에게. 1차적 구제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2차적 구제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주는 부분에 국가가 인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그런 측면에서 권리구제 확대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원설로 가는 것이 당연히 타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2단계에서 위법소송 판단의 관계죠. 이제 여기가 최종적으로 이제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학설이 있다는 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요 판례만 좀 여러분 보시고요. 처음에 이 곧바로라는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처분이 취소해서 전소해서 취소가 됐어요. 위법이라고 판단이 나온 거죠. 위법이라고 판단 나오면 우리 기판력 미치는 것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인용 판결에 한해서는 기판력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요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고의과실이라는 부분이 달라붙어 있어서 곧바로 단정하기는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고의과실을 따로 똑 떼놓고 요것만 불법행위 부분만 비교를 하는 판례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판례가 아직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취송에서의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과 국가배상에서의 고의과실에 관한 판단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판례는 있습니다. 네. 취송에서 처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국가배상에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판례는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자. 이렇게 묶은 판례 한 개, 그 다음에 이 부분 판례만 있고 정작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 부분만 따로 떼는 판례가 없음. 만약에 이 부분만 따로 떼는 판례가 있었다면 판례가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의 입장을 잘 취하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됐으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판력을 인정하는 판례로 됐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의과실을 붙여놨기 때문에 곧바로 단정하기는 힘들지 않는가 이런 말로 나왔고, 그러니까 판례는 입장이 뭐냐? 없다. 알겠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판례는 입장이 없다. 판례는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취송과 비교해서 국가배상을 조금 더 위법성의 범위를 넓게 보자라는 입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용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 판결 안 미치기로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인용 판결 취송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어렵게 끌어냈어요. 이미 전소가 있었잖아. 이미 끌어냈는데 그런데 후소에서 그걸 내가 또 증명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한 부담도 좀 줄이고 그리고 한 번에 빨리빨리 끝내고 하려고 하게 되면 취송에서 전소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됐으면 위법으로 그냥 봐주면 되는 겁니다. 봐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국가배상도 그러면 처분 적법이라고 보고 무조건 기각시켜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돈 주는 문제, 돈 주는 문제. 2차적인 권리구제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가치보장의 측면은 존속보장의 측면보다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 이렇게 바로 법익 비교만 가지고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입장에서 사실은 온 거죠. 광의 행위 위법성설. 원리는 여기서 온 건데, 근데 저 원리는 국가배상 파트의 고유논이기 때문에 일로 끌고 오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쟁송 파트, 소송 파트만 갖고 여기서 지금 그 부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소송 파트의 고유 논리로 밀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의행위법성설 이거는 뭐 국가배상에서 이것은 행위의 위법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이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그러면 인용 판결 나왔으면 국가배상에서 적법 주장하는 건 피고, 피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전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 국가배상에서 원고, 원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안 되는 거지만 위에 1번은 얘는요 주장할 수 있죠. 왜?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요. 그쵸? 안 미치죠? 그럼 법원도 위법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여기 기판력이 안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봤던 내용, 무작위소송은 전체적으로 다 기판력이 미치고 부작위법환이소 전체적으로 다 기판력이 안 미친다.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